어르신, 통장 잔액이 37만 원밖에 안 남았네요. 뭐라고요? 네, 여기 보세요. 직원이 통장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잔액 37만 원. 아니, 이게 무슨 6억이 있었는데 6억이요? 어르신 6개월 전에 대부분 출금되셨는데요. 내가 언제?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프린터에서 거래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2024년 4월 15일 입금 부동산 매매대금 6억 원. 같은 날 출금 최미정 계좌 이체 1억 7천만 원. 출금 최민수 계좌 이체 1억 7천만 원. 출금 최지혜 계좌 이체 1억 7천만 원. 최 씨의 눈이 세 개의 이름에 고정되었습니다. 최미정, 최민수, 최지혜. 자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최 씨는 종이를 움켜쥔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내 집이 팔렸어. 그리고 자식들이 돈을 나눠 가졌어. 얘가 살아있는데. 순간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치매 진단. 아빠, 우리가 모실게요. 여기 서류에 도장만 찍으세요. 낯선 요양원 침대. 그리고 6개월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자식들. 고객님?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최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거래 내역서. 그 종이 한 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40년 인생이 5억 1천만 원으로 환산되어 셋으로 나눠졌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미 유산을 남긴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아빠? 미정아. 아빠,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바쁜데. 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집, 어디 갔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딸의 떨리는 목소리. 아빠, 어떻게 하셨어요? 2년 전 봄 최영수 씨는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보입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증상이 점점 심해질 겁니다. 현재는 경증이지만 2년에서 5년 사이에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씨는 멍하니 진단서를 바라봤습니다. 치매. 그 무서운 병이 자신에게 왔습니다. 선생님, 치료하면 낫나요? 현재 의학으로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다만 약물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 씨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큰딸 미정, 둘째 아들, 막내딸 지혜. 너희들에게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세 자식이 모였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치매래. 자식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의사가 그러는데 앞으로 점점 심해진다더라. 나도 모르게 집을 나가고 가스불도 잊어버리고. 큰딸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가 잘 돌볼게요.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댁을 떠난 후
그들은 따로 모였습니다. 커피숍 구석자리 세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언니, 이거 큰일이야. 아빠 혼자 두면 안 되겠는데. 막내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해? 누가 모시고 살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집은 안 돼. 방이 2개뿐이고 애들이 고3, 고1이야. 공부해야 하는데 할아버지 모시면. 큰딸 미정이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도 좁고 마누라가 허리 디스크 수술했어. 거동 불편한 아버지 어떻게 모셔? 둘째 아들 민수도 거절했습니다. 오빠네가 제일 넓잖아. 야, 그래도 아빠 모시는 건 너무 부담이야.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24시간 지켜봐야 한다고. 그럼 어떡하라고? 막내 지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다시 침묵. 그리고 큰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원. 어때? 요양원? 응. 전문 간호사들이 있고 치매 환자 케어 프로그램도 있대. 우리가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그래도 요양원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요양원 시설 좋아. 내가 알아봤어. 사실 미정은 1달 전부터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받을 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1달에 얼마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서울 근교 괜찮은 데가 1달에 300만 원 정도. 뭐? 300만 원?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 세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0만 원이면 우리 셋이서 100만 원씩 내야 하네. 나 힘들어. 애 학원비만 1달에 150만 원이야. 대출 이자도 빡빡한데. 나도 마찬가지야. 애 대학 등록금 내고 마누라 병원비 내고 여유 없어.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년이면 3,600만 원. 5년이면 1억 8천만 원.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 그때 둘째 아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집 팔면 안 될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아버지는 치매야. 집에 못 돌아가실 거야. 그 집 비워두는 것도 아깝고.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 집을.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거잖아. 미정이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빠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야. 언니까지? 지혜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매달 100만 원씩 내는 거 5년 이상 못 버텨. 그럼 아버지 요양원비 어떻게 내? 결국 아버지 재산 쓸 수밖에 없어. 그래도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지.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해? 아버지, 치매 걸리셨으니 집 팔아서 요양원비 내겠습니다. 이렇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단 요양원부터 보내고 생각하자.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세 자식은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아직 집을 팔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최 씨의 증상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렸습니다. 이웃이 신고해서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한겨울에 잠옷바람으로 밖을 배회하다 경찰에 보호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안 되겠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자식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아빠, 우리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거기 가서 계시면 전문가들이 돌봐줘요. 어디? 실버타운이에요.
요양원이랑은 달라요. 호텔 같은 곳이에요. 최 씨는 흐릿한 정신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라. 아버지, 여기 서류 좀 보세요. 둘째 아들 민수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요양원 입소 서류예요. 여기 사인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돼요. 최 씨는 잘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서류를 훑었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았습니다. 머리도 멍했습니다. 다 읽어야 하나?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 최 씨는 아들이 가리키는 곳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버지, 마지막으로 여기도요. 총 6군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최 씨는 몰랐습니다. 그 서류 뭉치 사이에 부동산 매매 위임장이 끼어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집을 팔 권한을 자식들에게 넘긴 것입니다. 일주일 후 최 씨는 실버타운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 작은 옷장, 공용 화장실, 호텔이라더니. 최 씨는 실망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식들은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아버지, 적응 잘하세요. 우리 자주 올게요.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지 2주 후 세 자식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습니다. 어르신 집 시세가 6억 정도 됩니다.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좋아서 빨리 내놓으면 6억 2천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세 자식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럼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네, 위임장 있으시죠? 여기 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은요? 치매로 요양원에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대리로 진행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이런 경우 많아요. 중개인은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받았습니다. 2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현금 구매자세요. 6억에 바로 계약하시겠대요. 좋습니다.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영수 씨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세 자식만 나타나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르신 신분증이랑 인감증명서 필요한데요.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몰래 신분증을 복사해 두었고 인감증명서도 미리 발급받아 두었습니다. 계약금 6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후 잔금 5억 4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통장에는 6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 자식은 은행 앞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요양원비부터 내야지. 보증금 5천만 원, 6개월치 선납 1,800만 원. 총 6,800만 원을 요양원에 냈습니다. 남은 돈 5억 3,200만 원. 이제 나눠야 하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돈인데. 막내 지혜가 말했습니다. 맞아.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아버지 요양원비 계속 내야 해. 한 달에 300만 원이면 1년에 3,600만 원이야. 5년이면 1억 8천만 원. 큰딸 미정이 계산했습니다. 그럼 3억 정도는 아버지 명의로 남겨두고 나머지 2억을 우리 셋이서 나눠?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어차피 우리 거 될 거잖아. 유산을 미리 받는 거지 뭐. 아버지도 우리한테 주시려고 모으신 거잖아. 그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럼 1억 7천씩? 남은 5천만 원은 아버지 통장에 두고 응급 상황 대비해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의 통장에 각각 1억 7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큰딸 미정은 그 돈으로 주택담보대출 1억을 상환했습니다. 나머지 7천만 원은 예금했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는 자녀 학원비와 적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막내딸 지혜는 새 차를 샀습니다. 3천만 원짜리 수입차. 나머지는 사업 확장 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는 까맣게 잊은 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 씨는 요양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 간단한 운동, TV 시청,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치매는 파도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자식들 얼굴도 몰라봤습니다. 어떤 날은 40년 전 일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최 씨가 잠에서 깼을 때 머리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낯선 방, 옆 침대에 모르는 노인들, 소독약 냄새. 내가 왜 여기 있지?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치매 진단, 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낸 것. 그래, 나 요양원에 왔지. 근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집은 40년을 살던 그 집. 서울 변두리 32평 아파트. 3억에 사서 6억이 된 그 집. 나 태어나면 그 집에 가야 하는데. 최 씨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제가 여기 얼마나 있었죠? 6개월 되셨어요, 어르신. 6개월이나. 그럼 제 집은 지금 비어 있나요?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르신, 그건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행 좀 가야겠어요. 통장 확인 좀 해야 해요. 어르신, 몸이 불편하신데. 괜찮아요. 택시 불러주세요. 최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1시간 후 그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통장 잔액이 37만 원밖에 안 남았네요. 거래 내역서를 받아든 최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1억 7천만 원씩 3번. 자식들의 이름. 최미정, 최민수, 최지혜. 너희들이 이럴 수가. 다음 날 세 자식이 모두 불려왔습니다. 최 씨는 침대에 앉아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사람들, 40년을 키운 자식들, 다들 왔구나. 아버지, 말해봐라. 내 집 팔아서 돈 얼마 나눠 가졌어? 침묵. 말 안 하면 내가 말할게. 6억에 팔았지? 요양원비 7천만 원 내고 5억 3천만 원 남았어. 그걸 너희가 나눴지? 아버지, 죄송해요. 1억 7천씩 가져갔냐?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미정아, 네 아버지. 너는 그 돈으로 뭐 했어? 대출 갚았어요. 민수야, 너는? 애들 교육비, 그리고 여행도. 지혜야? 차 샀어요. 그리고 약국 확장했어요.
최 씨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너희들, 아버지 살아있는데 아버지 재산 나눠 먹었구나. 아버지, 저희도 힘들었어요. 매달 요양원비 내는 게. 둘째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몰래 팔고 내 돈 나눠 가진 게 정당해?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 될 돈이잖아요. 뭐? 유산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희가 상속받을 돈이잖아요. 미리 받은 것 뿐이에요. 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직 안 죽었어. 아버지,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살아있어. 살아있는 사람 재산을 내들이 나눠 가졌다고. 최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자식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 큰딸 미정이 울먹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알아요. 근데 아버지, 저희도 너무 힘들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 내는 게 정말 버거웠어요. 그럼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왜 몰래 했어? 어떻게 말해요? 아버지, 돈 없어서 집 팔아야겠어요. 이렇게요? 그래, 그렇게라도 말했어야지. 나 몰래 하는 것보다는 나아. 최 씨는 자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나 요양원 보낸 게 버리려고 보낸 거였구나.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요양원 보내놓고 집 팔고 돈 나눠 가지고 6개월 동안 누가 한 번이라도 찾아왔어?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세 자식 모두 각각 한두 번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내 앞에서 사라져. 자식들이 떠났습니다. 최 씨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최 씨는 요양원 원장을 찾았습니다. 원장님, 저 변호사 좀 만나고 싶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최 씨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원장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최 씨는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사기죄와 횡령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르신께서 위임장에 서명하신 게 문제긴 합니다만 당시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그럼 제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요?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기소되면 징역형이 가능하고 민사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식들을 고소한다는 것,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자식을 고소하는 게 맞을까요? 어르신,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치매 환자의 판단력이 흐린 것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챈 겁니다. 그래도 어르신, 지금 고소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남은 돈마저 쓸 수 있어요.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에 서명했습니다. 제 자식들, 용서해 주세요. 2주 후, 세 자식은 경찰서에 소환되었습니다. 최미정 씨, 최민수 씨,
최지혜 씨, 귀하는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으시게 됩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고소했다고요? 큰딸 미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사기죄와 횡령죄입니다. 이게 무슨...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밝혀질수록 세 자식에게 불리했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치매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서류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위임장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요양원비를 내기 위해 그럼 왜 5억 원이 넘는 돈을 세 사람이 나눠 가졌습니까? 피해자 명의 통장에는 겨우 5천만 원만 남아있더군요. 한 달 요양원비 300만 원이면 1년 반밖에 못 버팁니다. 그 후에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내려고 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요양원비를 내지 않았는데요. 보증금과 선납금으로 버티고 있었잖아요. 자식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검사는 세 사람을 사기죄와 횡령죄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판. 법정에는 최 씨와 세 자식이 마주 앉았습니다. 최 씨는 자식들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최영수 씨가 치매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를 악용하여 요양원 입소 서류로 속이고 부동산 매매 위임장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6억 원에 매각하고 요양원비 명목으로 일부를 사용한 후 나머지 5억 2천만 원을 임의로 분배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요양을 위해 불가피하게 재산을 처분한 것입니다. 악의가 없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악의가 없었다면 왜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왜 돈을 자신들이 나눠 가졌습니까?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입소 당시 중증 치매 환자였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 혼란스러워하셨고 복잡한 계약서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출석했습니다. 계약 당시 본인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녀분들만 오셔서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위임장이 있었고 도장도 있어서 진행했습니다. 최 씨의 주치의도 증언했습니다. 환자는 6개월 전 당시 알츠하이머 중기였습니다. 의사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고 중요한 법률 행위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신문. 피고인 최미정, 1억 7천만 원을 받아 무엇에 사용했습니까?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을 상환했고 나머지는 예금했습니다. 피고인의 생활을 위해 쓴 건 맞습니까? 네. 피고인 최민수는 자녀 교육비, 생활비 그리고 가족여행에 피해자를 위해 쓴 돈은 한 푼도 없다는 말이죠? 피고인 최지혜는 차를 샀고 약국 확장 자금으로 재판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막내딸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 요양원비 매달 내는 게 너무 버거웠고 판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피해자와 상의했어야죠. 몰래 집을 팔고 돈을 나눠 가진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저희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피해자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상속은 사망 후에 발생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희가 아버지를 10년, 20년 모실 수 있습니까? 저희도 가정이 있고 애들 키우고 생활해야 합니다. 아버지 한 분 모시는 게 저희 인생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피해자의 재산을 훔쳐갈 이유가 됩니까? 훔친 게 아닙니다. 미리 받은 거예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건 횡령입니다.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선고 공판일.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요양원 보낸 자식들, 부모 재산 몰래 분배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일어나십시오. 세 자식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최영수 씨가 치매로 인해 의사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이용하여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 대부분의 금액을 임의로 분배하고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10년 이상 부양해온 점, 요양원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합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최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최민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최지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5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세 자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큰딸 미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억을 어떻게 마련해요? 우리 이미 다 썼는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해봤자 이길 수 있나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법정을 나온 세 자식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언니, 우리 어떻게 5억 2천만 원.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그들은 이미 받은 돈을 다 썼습니다. 대출 갚고, 차 사고, 여행 가고, 생활비로 쓰고, 집을 팔아야 할까? 내 집을 팔라고?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떡하고? 그럼 어쩌라고? 5억을 어떻게 만들어? 그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오빠가 집 팔자고 했잖아. 뭐, 언니도 찬성했잖아. 지혜 너도 차 샀잖아. 그 돈 어디서 났어?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까지 망하게 생겼어. 나 못 살아. 민수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횡령죄 전과자를 둘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지혜의 약국 사업은 소문이 나면서 환자들이 떠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 자식은 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그들의 재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집 뺏기겠어. 절망에 빠진 세 사람. 그때 막내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한 번 더 빌어볼까? 미쳤어? 아버지가 우리 봐주실 것 같아?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일주일 후, 새 자식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가자. 문을 열었습니다. 최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더 굽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습니다. 아버지, 최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왔냐? 아버지, 저희, 할 말 없으면 가거라. 아버지, 죄송합니다. 새 자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냐? 아버지, 판결금, 저희가 낼 수가 없어요. 최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왔구나. 돈 때문에. 아버지, 너희가 내 재산 가로챌 때는 생각 안 했냐? 그 돈 갚아야 한다는 거. 저희가 다 썼어요.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럼 팔아라. 내가 뭘 어떻게 해주겠냐?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최 씨는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냐? 6개월 동안 너희 중 누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찾아왔냐? 너희는 나를 여기 버리고 내 돈 나눠 가지고 잘 살았겠지.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새 자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최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라. 아버지, 내 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오지 마. 자식들이 떠났습니다. 최 씨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식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 자식의 재산이 가압류되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큰딸의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실직 후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녔습니다. 막내딸은 약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막내딸 지혜가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저 좀 보세요. 가라고 했잖아. 아버지, 듣기만 하세요. 말 안 할게요. 지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어제 자살 시도했어요. 뭐? 약을 많이 먹었대요. 다행히 새언니가 발견해서 살았지만 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는 남편이랑 정말 이혼할 것 같아요. 조카들이 매일 울어요. 우리 집 어떻게 그러면서 저는 약국 문 닫았어요. 10년 동안 키운 약국인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벌 받는 거 맞아요. 저희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아버지, 저희 자식들은요? 조카들은 뭔 죄예요? 걔들까지 벌 받아야 해요?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용서 안 받아도 돼요. 평생 죄책감 안고 살 거예요. 근데 아버지, 손주들만이라도. 지혜는 일어섰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인사예요. 다시는 안 올게요.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문을 열려는 순간, 지혜야. 네. 민수가 많이 아파? 네. 정신과 약 먹고 있어요.
최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내일 다 데리고 와. 아버지, 너희 세 식구 다 데리고 와. 손주들까지. 아버지, 그럼 조건이 있다. 최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판결금은 포기한다. 대신 너희들 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 써라. 편지요? 응.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뭘 하고 있는지 편지로 써서 보내. 그것만 하면 되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손주들 데리고 한 달에 한 번 와라. 내가 손주들 얼굴이나 보고 살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가서 민수한테 말해. 아버지가 기다린다고. 다음 날, 세 자식과 손주들이 모두 요양원에 왔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많이 힘들었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세 중년 남자가 아버지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만 울어. 손주들 보고 있잖아.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둘러쌌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최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어. 너희들 얼마나 컸니? 그날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법원에 아버지가 직접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판결금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자식들의 재산 가압류가 풀렸습니다. 큰딸은 남편과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막내딸은 작은 약국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미정이에요. 오늘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제일 먼저 아버지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 민수입니다. 새 직장 적응하고 있어요. 월급은 적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아버지, 지혜예요. 오늘 손님이 여기 약사님 친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생각났어요. 최 씨는 매일 그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손주들이 손수 만든 앨범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앨범을 넘겼습니다. 어린 시절 자식들 사진, 손주들 사진, 그리고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들. 마지막 페이지에 손주들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 했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용서해 주셨대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아버지예요. 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행복해서 그래. 그날 저녁 세 자식이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상의했어요. 뭘? 아버지, 저희 집으로 모시고 싶어요. 아니야. 나는 여기가 편해.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실게요.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하지만 너희 힘들잖아. 아버지, 저희 이제 알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랑 함께하는 시간이요. 그게 진짜 재산이에요.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서 괜찮아. 친구들도 있고 익숙해졌어. 아버지,
대신 너희들 편지 계속 써라. 그리고 손주들 자주 데리고 와라. 그걸로 충분해. 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잘 지내라. 아버지 때문에 싸우지 말고.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최 씨의 방에는 편지 상자가 가득했습니다. 매주 오는 세 자식의 편지들. 그는 때때로 그 편지들을 꺼내 읽었습니다. 자식들의 일상, 손주들의 성장, 작은 기쁨들.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것이 꼭 같은 집에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어느 겨울날, 최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손주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 거기에는 9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세 자식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간소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상속 재산은 5천만 원. 그것도 이미 용서의 대가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10년 후, 큰딸 미정은 요양보호사가 되어 치매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못해드린 것을 다른 어르신들께 해드리고 있어요. 둘째 아들 민수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보여주신 용서,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막내딸 지혜는 약국에서 노인들에게 무료 상담을 해줍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들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줄게.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엄마는 요양원 가도 괜찮아. 대신 편지 써줘. 그리고 가끔 얼굴 보러 와줘. 세 자식은 지금도 매주 아버지 산소에 갑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록 답장은 오지 않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그 편지들을 읽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 이 이야기는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디선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25년 현재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30년에는 15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상당수가 재산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깁니다. 어떤 이는 요양원에서 홀로 외롭게 지냅니다. 어떤 이는 가족의 사랑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냅니다. 당신의 가족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사랑합니다. 한마디 전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부모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경각심과 감동을 동시에 전하길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